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의 진실과 오류 11주차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재미있게 부담 없이 과학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들 봤죠. 비타민 C를 하루에 500g 이상 먹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봤어요? 자, 저는 500g, 500mg 이상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손봉호 교수님이란 분은 꼭 식사 후에 1g, 1000mg씩 드세요. 그러면 하루에 3000mg, 3g을 드셔요. 아주 한 20년 전부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1g을 먹으면 소화에 산이라서 비타민C가 좀 자극이 오더라고요. 이래. 그래서 500mg 하나씩 먹었는데 여러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200 내지 3000mg 이상 먹어도 되는구나를 확신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그걸 결정적으로 500mg이면 충분하다는 연구를 한 레빈 박사란 분이 있는데 그분의 최신 논문을 이용해서 반박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자.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레빈 박사 연구는 거의 10년이 지난 후에는 이렇게나 많이 변했습니다. 평균 혈중 농도를 증가시키려면 최소 6시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투여해서 측정해야 용량에 따른 혈중 농도의 정확한 비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루에 2번 주면 12시간에 한 번씩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용량을 증량해서 준다고 해도 혈중 농도가 크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건 이 그래프를 보시듯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4시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투여하면 최대 혈중 농도를 높은 상태에서 계속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직선이야말로 정말 이상적인 약동학적 형태입니다. 즉 마크 레빈은 약 10년이 지난 스스로의 연구 논문에서 1996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비타민을 먹으면은 그 흡수율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200g 이 시간이고요. 이거는 이게 2g, 200mg 200mg이에요. 200mg을 계속 한 5시간 정도 계속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의 그 양을 흡수를 시키려면 그러니까 심지어 3g씩 하루 6회까지 투여해도 농도 220, 이거는 농도 220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가 우리 몸에 가장 잘 작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g이에요. 네모가 3g씩 투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한 번에 1000mg 3개를 한 5시간마다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고의 비타민C의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최고의 비타민C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걸 이제 그 전에 1996년에 레빈 박사라는 사람이 96년에는 한 400mg 하루에 주면은 괜찮다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10년 후에 연구에서는 이거를 밝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 과학 연구가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발전하고 과거의 연구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아주 하루에 500mg이면 괜찮다는 것이 이제 유튜브에 보면 맹공격을 당하더라고요. 자, 그래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어떤 주장을 할 때 어떤 근거, 즉 실험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대립됐을 때 결국은 이런 실험 근거를 가지고 어느 것이 더 맞는 것이냐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게 과학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7과 기계론에 대해서 우선 이번 첫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기계론을 우리가 먼저 보는데요. 기계론이라는 게 우선 이렇게 잘 보이세요? 이 자연관의 변화 중에 하나의 형태죠. 여기 보면 원래 그 옛날에는 어느 나라나 이 물환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물환론.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물환론은 자연물이 살아있거나 정령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연 속에. 이거는 뭐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샘이 있으면 샘의 요정이 거기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애니미즘도 나무가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나무가 그 신적으로 신이다. 뭐 동물도 오래되면 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것이 다 물환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에서 원자론이 발전됐죠. 원자론은 그 이오니아 학파의 이제 어떤 우주의 자연의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시작했는데 상당히 유물론적 사고죠. 자연은 물리적 존재이며 기본 원소 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 그래서 최초의 탈레스는 그게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점점 발전이 돼서 데모크리토스에 가면 자연 이제 원자다, 아톰이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다. 이 원자로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봤죠. 그러다가 뭐 이제 그 후에 로마 이후에 중세까지 생기론이라는 게 발전했어요. 생기론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체 안에 생명체를 움직이는 비물질적인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술적 자연관이라고 배웠죠. 또 뉴턴도 기본적으로 생기론적인 입장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뉴턴이 연금술에 아주 심취했었는데 어떤 그 신비한 어떤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환론과 생기론의 차이는 뭐냐면 물환론은 어떤 영적인 그런 실제가 있다는 거고요. 생기론은 그냥 기운이에요. 기운. 비물질적인 기운이죠. 무생물이죠. 그런데 그걸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기론이 약해지면서 이제 드디어 17세기 1600년대에 기계론이 등장해서 자연은 생물이나 무생물 모두 정밀한 기계장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움직인다. 그래서 데카르트, 보일, 후크, 홉스, 윌킨스, 뉴턴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뉴턴이라는 사람은 사실 기본적으로 생기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기가 완성한 만유인력의 법칙은 기계론을 완성시킨 이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자기의 입장을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기는 이 원인, 이 생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단지 어떻게 이 우주가 작동하는지, 물질 세계가 작동하는지만 만유인력 법칙으로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게 유기체론이라는 겁니다. 유기체론은 오늘날 예를 들면 우리 컴퓨터도요. 그냥 기계로 보면요. 칩을 이용한 기계장치로 보면 기계론이지만 요즘 AI처럼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넣어주면 스스로 뭔가를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결과를 얻어내죠. 그 정보에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새로운 정보를 스스로 형성해 주는 것. 그게 일종의 유사한 유기체죠. 살아있는 생물체는 아니지만 AI는 유기체적인 성격을 갖는 거죠. 그래서 뭐 신경 컴퓨터 이런 것이 이제 유기체를 모방해서 컴퓨터를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유기체론이라는 것은 핵심적으로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생명체가 기계가 아니라 그 구성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력, 즉 이걸 창발성이라고 해요. 이머전스를 얻어서 구성 요소들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생각이죠. 여기에
철학자 헤르더나 사회학자 스펜서, 그 다음에 생물학자 다윈, 철학자 베르그손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죠. 생명체는 그래서 기계나 무생물하고 다른 어떤 스스로 생명을 새로운 형태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창발성이 있다. 예를 들면 진화론에서 진화론에 이제 생명체가 진화론은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다는 거. 그래서 새로운 유전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을 해서 그 생존을 하는 그 유전자만 후세에 남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연 선택 이론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유기체론의 사고방식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이제 사고방식이 자연관이 처음엔 물활론, 그 다음에 원자론, 그 다음에 생기론, 기계론, 유기체론. 지금 원자론도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지금 양자역학은 사실 기계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이제 데카르트부터 기계론적인 사고를 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데카르트인데요. 데카르트는 이제 1596년부터 1650년에 살한 어떤 17세기 근대 대표적인 사상가죠. 이 사람을 기계론의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보죠. 근데 이 사람은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수학자였어요. 이것을 이제 해석기하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 곡선이 운동하는 것을 해서 이제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런데 굉장히 이 사람이 뛰어난 업적을 또 남겼고요. 이분은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이죠. 카톨릭 신자였고, 그러니까 유실론자예요. 유실론자라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있어서 이 자연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자연에 대해서는 기계론, 즉 기독교적인 원자론자죠. 원자론자라고 반드시 유실론하고 대립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데카르트가는 유실론자였지만 이제 이 사상이 점점 발전하면 이신론, 즉 디이즘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은 신이 만들어서 더 이상 간섭을 안 하는 하나의 기계장치다. 이렇게 보면 독립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기계장치다라고 보면 이신론이 되는 거죠. 유실론이라는 것은 계속 신이 자연을 만들고 계속 섭리한다, 계속 관여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유실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카르트는 기계론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걸 지구의 이제 자기 문제도 그렇고 우주도 이렇게 어떤 기계적으로 다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주 그 만유인력의 기본적인 사상의 그 씨앗을 가지고 있었죠, 데카르트도. 그래서 데카르트가 우주는 이런 물질 세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정신과 물질 세계, 신체를 나눴죠, 인간을 볼 때. 그래서 정신은 사유실체다. 그리고 우리 몸은 연장실체다 해서 정신은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신체, 우리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 양을 갖는 거죠. 연장을 갖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봤고 그것이 합쳐진 게 인간이다. 그래서 이 송과선이라고 하죠. 송과선이 뭐냐면 대뇌하고요, 간뇌하고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 영혼이라고 하는 정신과 이 신체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지금 생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고, 그 송과선이라는 것은 지금 무슨 기능을 하냐면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우리가 잠 잘 자기 위해서 멜라토닌을 만든다고 해요. 거기가 어떤 뇌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도 아니고요. 예, 그때 지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연의 운동은 신에 의해서 이렇게 합리적이고 계획된 의도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이 사람이 책으로 1629년에 썼어요. 우주론을. 그래서 우주는 원자들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 우주의 운동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그 갈릴레이의 입장을 이제 인정을 했죠. 지동설을.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도 교회로부터 탄압을 받을까봐 그 책을 출판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또 하나 이 사람은 옛날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내려오는 그 에테르를 그때까지 뭐 다 인정을 했죠. 그래서 우주는 아주 가볍고 투명한 액체인 에테르로 가득 차 있고 이 에테르의 움직임에 따라서 별들이 움직인다라고 봤죠. 또 인체의 장기도 기계 장치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유사한 형태를 심장은 펌프 일종의 인간 안에 있는 펌프이고 그 다음에 근육은 용수철하고 같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혈액 중에는 어떤 지금 말하면 우리가 혈장이라고 하죠. 그런 여러 가지 입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동물전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물전기 그러면 여기 말하는 생기론적인 그런 표현이지만 이 사람은 기계에서 입자로 생각을 했다는 게 이제 기계론적이죠. 그래서 이 데카르트라는 아주 기계론적인 철학의 대가를 통해서 기계론이 그 당시 17세기 아주 대세였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손을 봐도 이렇게 일종의 기계 근육들을 일종의 생체 기계로 보는 거죠. 이렇게 이걸 이제 기계 장치로 보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런 기계론적 철학을 어떤 과학관을 가졌던 사람들이요. 유명한 우리 과학자들 중에 보일이라는 사람이 있죠. 보일. 로버트 보일은 이제 이 기체 연구를 해서 보일의 법칙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존 윌킨스라는 사람이에요. 윌킨스는 주로 모든 기계 장치를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1648년에 수학적 마술이라는 책을 썼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달을 이렇게 달의 운동을 지구와 태양, 이미 이건 지동설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석으로 봤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든 입자들 그리고 이런 큰 그런 별들도 자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이 현미경을 개발해서 미생물을 관찰한 로버트 후크라는 유명한 생물학자예요. 1670년에 이 후크가 만든 현미경인데 현미경은 두 개의 볼록 렌즈를 사용하죠. 우리 만원경은 볼록 렌즈 하나, 이제 우목 렌즈 하나를 사용하는데 이게 후크가 그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한 뭐 같아요? 벼룩이죠. 벼룩. 여러분 벼룩 못 봤죠? 저는 벼룩이 막 뛰어다니는 것도 옛날에 봤는데 사람 막 물고 가렵죠. 그러니까 요것이 생물체인데 이거는 당연히 유기체론으로 보면 살아있는 생명이라서 기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변종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그 생명체들은 유기체론에 의하면 이 똑같이 태어난 이런 그 곤충이나 이런 벌레라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꾸 새로운 걸 학습해 가면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변종도 생길 수 있고. 근데 그러나 이제 기계론자들이 볼 때 이것은 근육 기계에 의해서 이렇게 딱 기계처럼 되는 거예요. 기계에서는 그런 변종 이런 게 안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자, 다시
데카르트로 들어가서 데카르트는 이 인체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했죠. 이게 이제 시각에 대해서 시각과 어떤 우리 그 신경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어떻게 우리가 손으로 손은 그 시각이 뇌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명령을 줘서 손이 움직이나 이런 걸 봤죠. 우리가 뭘 만지려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도 시각이 뇌를 통해서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그거는 참 잘 본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과 손이 어떤 뇌의 정신과 신체가 만나는 어떤 지점이다라고 얘기한 것, 거기서 뭐 그런 것들은 오류죠. 자, 우리 책에 나온 것처럼 여기 데카르트가 어떻게 인체 현상을 이렇게 기계론적으로 설명했냐 한 대표적인 예인데요. 다리가 이렇게 불에 대 있어요. 발이.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를 네 가지 순서로 데카르트가 설명을 했어요. 첫째, 이 신경이 있는데, 이게 신경이 쭉 뇌에서 각 우리 발이 같이 신체 기관에 각각의 기관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신경 속에 이런 실과 같은 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발끝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 알죠. 이건 해부에 보면 알죠. 신경이 쭉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이 불에 대면은 이 실이 반응을 해서 뇌를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뇌 입구를 열면 이 입구에서 열어놓으니까 뇌에 동물전기라는 그 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입자들이 내려오면 근육을 오므리게 해서 발을 뜨거 하고 우리는 피하게 이렇게 오므리게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 명령을 주는 것을 그 입자들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화학 물질이 이렇게 전달돼서 신경이 오므라든다 이런 얘기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물론 그런 이제 이름이라든지 또 이런 신경에 뭐 관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증명이 안 되고 지금 비과학적이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기계 장치로 본 거죠. 인간의 몸을. 그런 점에서 이제 데카르트가 기계론적 자연관의 대표적인 철학자였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6교시 여기까지 합니다.